아버지는 말하셨지. 지금 어찌할 줄 모르겠다면 예전에 어찌했는지를 보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들여다볼 책은 세계사를 뒤흔든 생각의 탄생입니다. 제목이 다소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 다루는 11명 인물들의 면모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뒤흔든 정도가 아니라 이 인물들로 인해 세상의 판도가 바뀌었죠. 전쟁, 대공황, 혁명, 정말이지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사상가와 기업가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실현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책을 쓴 송경모 미라위즈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증권가에서 일했고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 연구가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저자 이력도 그렇고 이 책 얼핏 경제경영서 같지만 인문교양서입니다. 경제 역사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깊이 있게 담아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민, 열정, 좌절의 순간을 그려내고 있죠. 경제 주체를 드디어 개인으로 돌려놓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부터 신기술 창업을 주도한 실리콘밸리의 아버지 프레더릭 터먼까지 18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현대사회와 경제의 밑그림을 그린 생각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로버트 스키델스키 교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학에서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대목과 궤를 같이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맥락과 배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책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현대 경제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경제 이론을 살핀다가 아니라 그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속 깊게 들여다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생각은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잘 몰랐던 뒷이야기나 생각의 전환점은 무엇이었는지 파헤치다 보면 그동안에 차갑게만 느껴졌던 경제사상 속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는 모두 11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보시라는 말씀이겠죠? 결코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물부터 들어가 보시죠. 역시 시작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애덤 스미스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사실 잘 모르겠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어 왔기도 했고요. 이 책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꽤 다른 애덤 스미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은 스미스를 그냥 냉철한 시장 원리주의자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정당화한 경제학자 정도로 여기기 일쑤인데 저자는 그런 통념을 깨고 있죠. 애덤 스미스는 18세기 초반인 1723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때는 산업혁명 이전이거든요. 여전히 농업과 수공업 중심의 곡물경제나 장인경제의 시대였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공장 굴뚝보다 밭이나 작업장이 더 익숙한 풍경인데다 또 당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나 기독교 휴머니즘 같은 사상적 분위기가 팽배하던 시절이었죠. 갑자기 신의 계시처럼 사리사욕이나 이기심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애덤 스미스 하면 국부론만 떠올리곤 하는데 사실 그를 더 잘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쓴 도덕 감정론이 중요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공평한 관찰자라는 개념이 애덤 스미스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인간을 그저 이기심만 쫓는 존재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존재로 바라봤어요. 공감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비유도 도덕감정론에서 먼저 등장하죠. 개인들이 자기 처지를 개선하고자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되는데 그런 행위가 비록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고 심지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기본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굉장히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는 개념이었던 거죠. 단순히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 같은 걸 의미한 게 아닌
인간의 그 공감 능력과 더 나은 삶을 향한 보편적 욕구 같은 것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라는 통찰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덤 스미스 자신이 계몽주의 사상가였습니다. 요즘 누구 때문에 계몽이란 말이 우스꽝스러워지긴 했는데 그동안 삶을 지배하던 온갖 미신과 편견, 인습, 타성, 경직된 이념에서 벗어나 올바른 지식을 수용하고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계몽이죠. 지금은 혁신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작동하지만 18세기 지식인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은 계몽이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당시 새롭게 태동한 상업사회와 개인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질서 있게 작동하려면 어떤 원리가 작용해야 하는지를 탐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공감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도덕 감정이 자기 탐욕 같은 극단적 정서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용을 잡아줄 수 있다고 기대한 겁니다. 하지만 공감도 만능이 아닌지라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은 하되 거기에 무작정 빠져들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요컨대 경제를 움직이는 게 단순한 이해타산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 심리라는 사실을 애덤 스미스는 이미 그때부터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애덤 스미스가 인간 내면과 사회 전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경제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주체에 주목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1767년생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입니다. 기업가라는 용어를 경제학에 본격적으로 도입했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을 만든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저자는 세를 그냥 이론가가 아니라 아주 실천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 역동적이었어요. 비단무역상 집안에서 태어나 젊을 때부터 영국으로 유학 가서 산업혁명 열기를 직접 느꼈고 이후 은행원과 언론인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에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눈 밖에 나서 물러난 뒤에는 면직물 공장과 알코올 증류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유학 시절 그가 런던에서 하숙할 때 일화도 잠깐 언급하는데 당시 영국에 창문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창문 개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긴 거죠. 집주인이 세금 안 내려고 멀쩡한 창문을 판자로 가려버리는 그런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의 경제사상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가 정의한 기업가 개념에도 녹아들었겠죠. 세가 제시한 기업가 개념은 뒤에서 살펴볼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가 혁신가로서의 기업가를 강조한 것과 다르게 중개하는 존재, 그러니까 연결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고 자본가와 노동자를 연결하고 나아가 과학자의 지식과 기술자의 실행력을 결합시키는 그런 역할 말입니다. 오늘날 플랫폼 기업이나 프로젝트 리더가 떠오르죠. 특히 세는 기업가가 타인의 지식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고 자원을 비생산적인 곳에서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봤거든요. 이것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를 늘리는 기업가 본연의 기능이라고 여긴 겁니다. 이렇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연결하는 기업의 역할이 결국 그의 이름을 딴 유명한 법칙, 생산이 소비를 창출한다는 세 법칙과 딱 이어지는 거죠. 책에서 저자는 이 관점을 현대 기본소득 논쟁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세의 관점을 빌려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돈을 나눠줘서 소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세라면 아마도 이렇게 반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서 새로운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반드시 생산으로 연결돼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소득이 그냥 소비재 사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어떤 생산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방식으로 연결될 때라야 경제 전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인 거죠. 경제의 활력은 생산활동에서 비롯되고 이를 주도하는 기업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정부와 기업 수장들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도 이런 맥락이겠죠. 스미스의 개인과 세의 기업가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국가라는 틀에 주목한 사상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89년생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 리스트입니다. 제가 지난번 관세 이야기 영상에서 보호무역 강조한 경제학자로 언급한 인물인데 그때도 설명했듯이 오해를 참 많이 받는 양반이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후대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끌어다 쓰기 때문인데 어쨌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했던 애덤 스미스와 상당히 다른 길을 걸은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가 살던 곳이 독일인 게 한몫했다고 봐야겠죠. 당시 독일은 산업혁명이 늦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했을 테니까요. 그가 그토록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했는데 리스트는 애덤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 경제학을 세상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하려는 보편이론이라고 비판했어요. 너무 보편적이라는 거죠. 현실에서 각각의 국가들은 저마다 처한 역사적 단계나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처방전을 내릴 수 있냐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는 개인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가 국가 전체의 생산 역량이라고 부른 국가 시스템이 튼튼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국가 전체의 생산 역량이란 사회 전반에 쌓인 지식과 기술 수준, 법률과 제도의 안정성, 개인들 간의 신뢰, 교육 시스템, 도로나 항만 같은 인프라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리스트는 독일 역사주의 학파에 속한 경제학자였고 역사주의는 말 그대로 한 사회가 처한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분석해야 한다는 관점이죠. 이에 따라 실제 역사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곤 했는데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영국과 비교 분석한 대목이 대표적입니다. 16, 17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신대륙 식민지에서 가져온 엄청난 금과 은을 탕진하면서 결국 쇠락의 길을 걸었다는 건데 반면 당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고 올리버 크로멜의 항해 조례 제정으로 해상 운송 능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게 됐다고 분석했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미 강대국이 된 나라들은 자유무역이 좋다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자신들은 보호주의로 성장했다는 거죠. 이 책에서 저자가 디지털 재해권이라는 용어로 여기에 현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대목도 인상 깊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하는 방식도 리스트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디지털 바다를 제패할 수 없다는 얘긴 거죠. 리스트의 국가 시스템에 관한 통찰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입니다. 아마존, 구글, 유튜브, 메타 같은 거대 글로벌 플랫폼이 지배하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진짜 주도권을 잡으려면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투자와 전략적 지원, 다시 말해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일찍이 소버린 AI 주권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뛰어난 개인이 창의성을 발현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내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튼튼한 국가 시스템이라는 토양이 꼭 필요하다는 리스트의 해안은 오늘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변화와 경쟁의 중요성까지 오니 이제 자연스럽게 조지프 슌페터가 떠오릅니다. 1883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에 태어났고 오스트리아 합파를 탄생시킨 경제학자 슌페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창조적 파괴라는 아주 강렬한 개념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그가 본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슌페터는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를 그저 노동이나 자본 투입량이 늘어나서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는 혁신이야말로 경제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심장이라고 봤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 방식, 새로운 시장, 새로운 조직 형태 등등 이전에는 없던 뭔가가 자꾸 나와서 기존의 안정 또는 정지 상태를 뒤흔들고 파괴하는 과정, 즉 창조적 파괴가 있어야만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기업가가 있어야 하고요. 앞서 장 바티스트 세의 중개자로서의 기업가는 또 다른 혁신가로서의 기업가죠. 슌페터에게 기업가는 바로 이 혁신을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이 혁신은 생물적 진화 과정의 돌연변이 같은 건데 마치 마차가 자동차에 밀려나 낡은 것이 파괴된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산업과 기회가 창조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AI 때문에 사라질 일자리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도 슌페터 관점에서는 혁신이 파괴한 것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에 대한 해석도 중요한데 마르크스는 이익을 노동 착취의 결과로 봤고 다른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대가나 절제의 대가로 보기도 했지만 슌페터는 명확하게 이익은 혁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혁신의 대가라는 거죠. 기업가를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가로 자리매김하게 한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하기도 한 셈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계사를 뒤흔든 생각의 탄생에 나오는 11명 인물들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추린 4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역설한 개인의 깊은 공감이라는 도덕 감정에서 출발해 장 바티스트 세가 발견한 기업가의 중요한 역할,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강조한 국가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조지프 슌페터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역동성까지 세계 경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상가들의 생각을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봤습니다. 오늘 잠시 엿본 이 4명 사상가들의 고민과 성찰 속에서 뭔가를 얻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에서 더 많은 인물들과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짜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사를 차가운 이론이나 숫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혼란과 격동의 시대를 격렬하게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길을 찾았던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과 생생한 삶 그 자체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를 사람의 이야기, 즉 인문학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 이들 사상가의 치열했던 고민과 통찰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오늘날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도 결국 지난 역사의 결과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비추고 있으니 이를 나침반 삼아 현재의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자가 이 책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완벽한 정답을 제시하는 사상은 위험하다.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니라 반성하고 성찰하는 능력일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도 모두가 각자 자신이 마주한 시대의 문제 앞에서 최선의 길을 찾고자 분투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유효기간을 넘긴 낡은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도 있을 테고 그런 생각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생각은 또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을 발견했다면 당연하고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쇼미더